송이철 노인은 쓰레기장에서 작은 개 한 마리를 구했고 일주일 후 그 개는 40년간 묻혀있던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행은 과연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짐승은 은혜를 갚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상황에 들어맞을까요? 평생을 황량한 들판과 함께하며 허름한 오두막에서 외롭게 살아온 한 가난한 소몰이 노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쓰레기장 옆에서 떨고 있는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와 도움을 청하는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둘 다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혼이 내려앉아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싸늘한 저녁 바람이 드넓은 들판을 스치며 마른 풀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멀리서 소들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누렇게 시든 풀밭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자갈 가득한 오솔길 끝, 구부정한 그림자가 소떼를 이끌고 벽골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소몰이꾼, 송이철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내도, 자식도,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등은 이미 굽었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깡마른 손은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거칠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색이 바래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삿갓은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고된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남의 소를 대신 쳐주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밤이 되면 밭둑 옆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오두막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오두막에는 이가 빠진 그릇 몇 개,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그리고 밤마다 희미하게 빛나는 등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두막은 세차게 흔들렸고 마치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소떼와 함께, 이 넓은 들판과 함께, 홀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아직 안개가 자욱할 때 노인은 더듬거리며 소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들판 한가운데 서서 소들이 조용히 풀을 뜯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소들에게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매일 풀도 먹고 아무 걱정도 없잖냐. 나는 어떠냐고. 평생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 노인은 껄껄 웃으며 우두머리 소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말이 맞지. 얼로 가. 가난한 데다 고생까지 하니 말이다. 점심때가 되면 그는 늙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찬밥 한 덩이를 묵은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밥은 싱거웠고 김치는 시었지만 배가 고프니 무엇인들 맛이 없으랴. 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저녁이 되면 그는 다시 좁은 시골길을 따라 소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느린 발걸음은 마르고 갈라진 흙바닥 위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를 따라오며 깔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휘철 할아버지! 내일 소 몰러 나갈 때 저희도 따라가도 돼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희히 웃었습니다. 그래, 따라오렴. 하지만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 소들이 시끄러운 걸 싫어하거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큰 욕심 없이 살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어두워질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긴 밤, 등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면
그는 문득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나중에 죽어도 아무도 모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뭘 그리 멀리 생각하나. 내일 소를 몰러 나갈 수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날도 해가 저물 무렵 노인은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길가의 쓰레기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낑낑 멍멍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판에 바람이 썩은 쓰레기 냄새를 실어왔지만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찢어진 비닐봉지와 깨진 병들로 가득 찬 쓰레기 더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지? 누가 신음하는 소리 같은데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멈춰 설까? 하지만 그의 천성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두려움에 가득 찬 흐릿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누가 너를 이런 곳에 버렸을까? 강아지는 희미하게 낑낑거리며 떨리는 다리로 노인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너무 약해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어디 좀 보자. 그는 낡은 외투를 벗어 강아지의 깡마른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강아지는 잠시 움찔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강아지를 안아 들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나랑 똑같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남자가 희미하게 움직이며 신음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물 좀. 송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니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과 자기 품에 안긴 약한 강아지를 보자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가난해도 적어도 비는 피할 곳은 있으니 말을 마친 노인은 몸을 숙여 한 손으로는 강아지를 꼭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둘을 데리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며 황량한 들판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썩은 초가지봉을 스치며 휘파람 소리를 내자 작은 오두막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빛만이 일렁였고 송노인은 묵묵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오두막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마루. 내 이름은 마루라고 하자 방금 구조된 작은 강아지는 아궁이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벽돌 몇 개 위에 죽 끓는 냄비를 올려놓고 천천히 저으며 낯선 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있는 대로 먹고 투정 부리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었는데 길을 잃고 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송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 3개에 죽을 퍼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마루 앞에 놓아주고 다른 한 그릇은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쌀과 마른 생선이 섞인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남자는 말하며 죽 그릇을 들어 후후 불었습니다. 마루는 자기 앞에 죽 냄새를 맡고는 살짝 핥아보았지만 여전히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송노인은 조용히 죽을 먹으며 늙고 지친 눈으로 가끔 낯선 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가 꾸며내는 것처럼 순진한 노숙자 같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송노인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섞인 듯 낮고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마치 대답을 고민하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혁. 강민혁입니다. 송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라. 좋은 이름이구먼. 민혁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재빨리 오두막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이가 빠진 그릇 몇 개가 놓인 낡은 찬장, 구석에 매달린 희미한 등잔. 값 나가는 물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눈에는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십니까? 민혁이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하고 소떼뿐이지. 그럼. 가족은 없으시고요. 송노인은 순간 멈칫하더니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소.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기나긴 하루의 피로에 지친 송노인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노인 곁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눈을 뜨고 송노인과 마루를 힐끗 본 뒤 다시 한번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낡은 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왜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사는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낡은 그릇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지고 침대 위에 찢어진 욕까지 들춰봤지만 낡은 옷 몇 벌과 녹슨 칼 한 자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는 밖으로 나와 오두막 모퉁이 기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누군가 이전에 파헤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땅바닥을 더듬으며 한때 숨겨졌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기에 사는 건 우연이 아니야. 다시 와서 알아봐야겠어. 그는 비웃으며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마루는 민혁이 몰래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지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혁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번엔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오두막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해가 대나무 숲 위로 솟아오르며 이른 아침 안개에 덮인 들판에 첫 햇살을 비췄습니다. 송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루도 다리를 뻗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오두막을 둘러보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찬장은 비뚤어져 있었고 침대에는 뒤진 흔적이 있었으며 찢어진 요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찬장으로 다가가 그릇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도와줬더니 결국 물건이나 뒤지고 가다니. 정말이지 못쓸 놈이로구나. 마루는 노인을 보다가 문밖을 향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노인은 알아차렸습니다. 강민혁이 밤사이에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는 집을 뒤졌을까요? 송 노인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민혁은 떠났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송 노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노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먼 곳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가 다시 돌아올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송 노인은 오두막 앞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마른 풀잎 위에는 아직 안개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먼 곳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는 낯선 남자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밤중에 떠난 방식, 그의 수상한 행동은 노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집을 뒤지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인의 불안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높이 뜨지 않았을 때 송 노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느라 잠을 설쳐 눈이 아직 뻑뻑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집을 뒤지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옆에 웅크리고 있었고 마치 노인의 불안을 느낀 듯했습니다. 노인은 오두막 앞에 앉아먼 들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흙길 저편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몸매는 가냘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갈색 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썼으며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위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살피듯 작은 오두막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조용히 누워있던 마루가 갑자기 몸을 떨며 송 노인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귀는 축 처지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오두막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여전히 마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바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검은색 작은 개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송 노인은 순간 움찔하며 마루를 내려다보고 다시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떠돌이 개는 많지? 그 개는 왜 찾으시오? 노인이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운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고 날카로운 눈빛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개를 주우셨군요. 마루는 몸을 떨며 꼬리를 내리고 노인의 다리에 더 바싹 파고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송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개를 아시오? 뭔가 특별한 개라도 되는 거요.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계속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개는 큰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 노인은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냥 내가 주운 개일 뿐이요. 다시 데려가고 싶으면 똑똑히 말하시오. 고 시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느리지만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송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심 가득한 메말은 웃음이었습니다. 개를 찾는다고. 허황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냥 버려진 떠돌이 개를 내가 데려와 키우는 것뿐이오. 왜 갑자기 여기 와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씨 부인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송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노인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송노인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귀를 내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마루를 보고 다시 고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똑바로 말하시오. 어떤 죽은 사람이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소. 노인이 언성을 높이며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고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기억하세요. 이 개를 데리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송노인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하시오.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건 딱 질색이요. 고씨 부인은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송노인은 흙길 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고 시부인이 방금 지나간 길에서 걱정스러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 부인이 뭔가 아는데 말해주지 않는군. 대체 뭘까?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고은아는 누구이며 이 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왜 그에게 경고했을까요? 노인은 마루를 보았습니다. 개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노인은 살짝 몸을 떨었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희미한 초승달은 짙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나무들 사이로 바스락거렸습니다. 공간은 차갑고 고요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송노인은 오두막 현관 앞에 앉아먼 들판을 골똘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은아와의 만남 이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말들은 짙은 안개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 개는 큰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도 불안한 듯 고씨 부인이 떠난 이후로 계속 노인에게 바싹붙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둠 속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무서운 거냐, 마루야?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가? 그는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희미한 빛이 낡은 대나무 벽을 비췄습니다. 그는 항아리에서 쌀을 조금 꺼내 대충 씻어 솥에 넣고 죽을 끓였습니다. 갑자기 마루가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문밖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짖는 소리에 노인은 깜짝 놀라 국자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러냐? 밖에 뭐 있니? 송노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황급히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루는 더욱 맹렬하게 짖었고 목덜미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노인은 문 근처에 놓인 낡은 지팡이를 꽉 쥐고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희미한 달빛만이 땅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길가의 덤불들이 바스락거렸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마루는 여전히 짖기를 멈추지 않았고 시선은 어두운 정원 구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 없소? 그가 약간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오두막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등을 돌렸을 때 근처 덤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노인은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휙 돌아섰지만 눈앞에는 고요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덤불이 무언가 방금 스쳐 지나간 듯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루는 더 세게 으르렁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마루! 당장 돌아와! 노인이 크게 소리쳤지만 걔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짓밟힌 덤불과 무언가 아주 빠르게 움직인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있었지만 누구였을까요? 송 노인은 나무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그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누구이며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는 마루가 여전히 문에 바싹 붙어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딱 송 노인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볍게 마치 누군가 오두막 주위를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가린 발을 살짝 걷고 밖을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멀지 않은 덤불 속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루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문으로 달려나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해가 막 솟아오르자 송 노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어제의 흔적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오두막 앞 땅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성인 남자의 발자국이었고 매우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한 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밤새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그는 문득 강민혁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떠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어젯밤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먼 숲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예고했습니다. 아침은 고요했고 부드러운 햇살이 넓은 들판을 비추며 모든 것을 야른 안개로 덮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송 노인의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했던 그날 밤 이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낯선 발자국, 밤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 그리고 고은아 부인의 의미심장한 경고.
모든 것이 그의 평온했던 삶을 뒤덮은 비밀의 장막 같았습니다. 그가 주워온 작은 개 마루는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잠들지 않고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 뿌리가 얽혀있는 곳으로 자주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마루는 그를 돌아보며 무언가 알리려는 듯 몇 번 짖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루는 나무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고 작은 발로 계속 땅을 긁으며 초조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송노인은 현관에 앉아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무슨 장난이냐, 마루야. 왜 자꾸 땅을 파는 거냐? 하지만 마루는 멈추지 않고 갑자기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세게 잡아당겨 나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루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천천히 일어나 마루를 따라갔습니다. 마루는 그를 나무 바로 앞까지 끌고 와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인은 몸을 숙여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땅을 쿡쿡 찔러보았습니다. 여기에 뭐라도 있니? 마루야. 하지만 마루는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작은 발톱이 마르고 단단한 흙을 계속 긁어냈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반드시 파내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노인은 부드러운 흙 아래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살짝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자 아주 오래전 땅속 깊이 묻혀있던 낡은 천꾸러미가 드러났습니다. 송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꾸러미에 손을 댔습니다. 세월의 사가 낡았지만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마루가 한번 짖었습니다. 개의 눈에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심호흡을 하고 천꾸러미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천이 벗겨지는 순간 햇빛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낡은 지폐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송노인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꾸러미 안에 고이 놓여있던 빛바랜 편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세월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영환. 송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주위 공기가 갑자기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의식적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글자들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다시 한번 읽히기를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송노인은 심장이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무겁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돈을 숨겼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이 돈을 노리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가져갈 수도 없어서 여기에 숨겨두고 언젠가 누군가 찾아낼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조심하거라. 여전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있다. 옛날의 그놈들은 아직 거기 있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땅에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너무 어렸을 때 떠나 그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평생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고 가난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코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떨어져 세월의 빛바랜 글자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루가 희미하게 낑낑거리며 위로하듯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의 검은 그림자들, 오두막 주위의 낯선 발자국들, 고은아 부인의 경고. 누군가 이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것을 찾았으니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는 손에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눈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주먹을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돈을 저에게 남기셨다면 다른 놈들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송노인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 희미한 등잔불이 대나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눈앞에 놓인 돈 꾸러미와 빛바랜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 한 줄 한 줄이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그는 한숨을 쉬고 뒤로 기대앉아 이마를 쓸었습니다. 평생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이 돈이 갑자기 그의 손에 들어왔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비밀과 함께였습니다. 고은아 부인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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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송노인은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외딴 곳에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마루도 갑자기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구석에 놓인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드디어 찾으셨군요. 송노인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의 눈빛은 지난번처럼 반쯤 취한 모습이 아니라 계산적인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민혁은 노인의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오두막을 훑다가 정확히 탁자 위의 천 꾸러미에 멈췄습니다.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쇼, 영감. 그 돈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송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내 것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달라는 거냐? 민혁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 그 돈에 대해 아는 건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어. 그는 돈을 숨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걸 원했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찾으러 온 거요. 송노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저 도둑질이나 하는 쓰레기일 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아.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을 필요 없소. 하지만 알아서 내놓는 게 좋을 거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송노인은 비웃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무서워할 것 같으냐?
60년 넘게 살면서 못 겪어본 일이 없다. 너 같은 애송이한테 겁먹을 줄 알아. 민혁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와 노인의 멱살을 세게 잡았습니다. 마루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날 원망하지 마. 민혁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고 숨결이 노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송 노인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너 같은 놈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다 태워버리겠다. 민혁은 이를 갈며 노인을 세게 밀치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루가 화살처럼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세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다 발을 세차게 찼습니다. 마루는 멀리 나가 떨어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송 노인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마루를 해쳐.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어 민혁을 향해 곧장 휘둘렀습니다.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감, 지금 못 가져가면 다시 올 거다.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휙 돌아서서 오두막을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 노인은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마루는 숨을 헐떡이며 여전히 문밖을 향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마루를 껴안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마루야. 마루는 분명히 아팠지만 노인의 손을 가볍게 핥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혁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관청에 신고해야겠다. 그는 마루를 안아 들고 결심에 찬 마음으로 오두막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송 노인은 면사무소로 향하는 흙길을 서둘러 걸었습니다. 마루는 민혁에게 차인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고 밤이 그다지 덥지 않았음에도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돌아왔고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은아 부인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고 씨 부인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상,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셨군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송 노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이 개에 대해 알게 된 것 아니었소. 고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송 노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똑바로 말하시오. 고 씨 부인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송 노인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 없이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낳은 남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낡은 편지를 손에 쥐고 이 여인 앞에 서자 그는 대답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소. 고 씨 부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 과거를 헤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마음속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속 노인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고 씨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당신 아버지, 송영환 씨는 한때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정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에 휘말리게 되었죠. 송노인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 씨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에게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돈이 아니라 그가 모은 돈,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맡긴 돈이었어요. 하지만 강도단이 그 돈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를 쫓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그는 돈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노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싶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소? 고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당신 아버지가 그 돈을 숨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돈 없이 멀리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그는 도망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깡마른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눈빛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노인은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소. 고 씨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럼 수십 년 동안 당신은 계속 기다렸소. 고 씨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을 기다렸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돈을 찾은 것은 당신뿐이었죠.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송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잊힌 줄 알았던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 씨 부인은 천천히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돈을 되찾은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십니다.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지만 이 돈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송노인은 손에 든 편지를 꽉 쥐고 고 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놈들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고 씨 부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켜온 여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아직 밖에 있었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개는 여전히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있었고 동그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비됐니, 마루야? 우리 이제 싸워야 할 것 같구나. 마루가 한번 짖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날 밤, 면사무소를 떠난 후 송노인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강민혁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아직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송노인은 오두막 문 앞에 서서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깊은 밤의 냉기를 실어왔습니다. 마루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마지막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에 대한 소식이 관청에 전해졌습니다. 송노인이 그의 행동을 신고하자 면사무소 직원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절도 전과가 있으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탈주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밝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에 대한 소식은 벽골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휘철 영감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큰 돈이 있었다니? 하지만 그분이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잖아. 분명히 그 민혁이란 놈은 돈만 노린 게 아닐 거야. 어쩌면 더 나쁜 짓을 하려 했을지도 몰라. 송노인은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혁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를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청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민혁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송노인에게 고발당한 지 하루 만에 민혁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여전히 이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흔적을 처음 발견한 것은 고은아 부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은천 나루터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지나갈 때 덤불 속에서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몰래 살피고 있었고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 씨 부인은 침착하게 자리를 떠나 즉시 면사무소로 돌아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가 나루터에 숨어 있어요.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그녀는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자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체 없이 관청은 즉시 사람들을 보내 나루터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송노인도 함께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자의 끝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민혁이 몰래 물가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외투를 입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배를 타고 마을을 탈출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혁, 넌 도망칠 수 없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들 뭐야? 그는 당황한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다. 민혁은 이를 갈며 탈출구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망할 영감. 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송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수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혁, 당신을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법은 당신 같은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할 거요. 민혁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두 청년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송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버지 돈 좀 가졌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송노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 나는 단지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고 자격 없는 놈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뿐이다. 민혁은 차갑게 웃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의 가난 속에서 불안정한 세월을 보낸 후 송노인은 마침내 집 현관에 앉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풀밭에 흩뿌려졌고 멀리 있는 넓은 들판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허름하고 임시 방편이었던 오두막은 이제 더 튼튼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단단한 기와로 교체되었고 썩은 대나무 벽도 보강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전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낡은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을 보관할 간단한 나무 괴짝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럽게 쓰지도 큰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송노인이 시장에서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송 영감님이 정말 소를 샀다고. 이야, 송 영감님이 돈이 생겼는데도 계속 농사를 지을 생각인가 보네. 소를 키워서 다시 시작할 셈인가 봐. 정말 고집센 영감님이야. 노인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생겼다고 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노동에 익숙했고 소를 몰고 들판에 나가는 것에 익숙했으며 넓은 들판의 평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소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전에 남의 소를 돌봐주던 것처럼 너희들을 잘 돌봐주마. 마루는 2마리 소 주위를 뛰어다니며 마치 노인의 새로운 기쁨을 느낀 듯 크게 짖었습니다. 그가 집을 수리하고 소를 사서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멸시하거나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의 집을 찾아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송 어르신, 저도 어르신처럼 소를 키워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앞에 선 중년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노인을 가난하다고 비웃던 배철수였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지난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축 키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결심이 있어야 하네. 하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그 후로 마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고 싶어 찾아왔고 축산업으로 삶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도왔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식습관을 유지했고 가장 단순한 것들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처럼 고생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큰 쌀자루를 들고 마을 끝에 외롭게 살며 돌봐줄 자식 하나 없는 나선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영감님, 이걸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도인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 제가 좀 더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늘고 앙상한 손으로 쌀자루를 받았습니다. 송 영감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전에는 자기 몸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노인은 그저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고은아 부인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수리된 오두막을 보며 추억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삶을 찾으셨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고 씨 부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돈 한 푼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운명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었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그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에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가 제가 계속 살아가길 원했던 방식일 겁니다. 고 씨 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노인은 현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루가 햇볕 아래에서 나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그렇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송노인은 문지방에 앉아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시골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지, 마루야. 인생은 때로 아주 혹독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공정함을 찾을 때도 있단다. 내게 와줘서 많은 행운을 가져다줘서 고맙다. 작은 개는 희미하게 낑낑거리며 그의 품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밖에서는 황혼이 넓은 들판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그의 인생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송노인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그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찾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선행, 인과응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노인의 이야기는 짐승은 은혜를 갚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송노인은 마루가 가장 약할 때 구해주었고 그 대가로 충성스러운 개는 그를 보호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찾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은혜를 갚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불쌍한 척하는 강민혁에게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 탐욕, 그리고 사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람을 구하면 사람은 원수로 갚는다 해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민혁처럼 사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고은아 부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직함을 잃지 않고 노인이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도록 돕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송노인 역시 상처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묻게 합니다. 강민혁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선행은 베풀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선행은 단지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공감이 필요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송노인이 마루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돈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올바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법을 몰랐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행은 올바른 곳에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되, 경계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량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인생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셨다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남겼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송노인의 정직함과 강인함에 대한 감탄, 마루의 의리에 대한 감동, 혹은 이 삶 속의 선행에 대한 약간의 성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송노인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가난하지만 인격을 굳게 지키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고 나서 송노인이 민혁에게 당했던 것처럼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좋은 일들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선행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도와주세요.